이게 추아이 자체가 이제 마케팅의 타겟층 자체가 아무래도 젊은 여성들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도수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스트롱이 붙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추세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이게 마시는 이유가 싸니까 마시는 거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 집이 추운 이유는 지진, 그리고 여름에 덥고 습기가 많기 때문에 집을 이렇게 짓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지진하고 더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는 좀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 히트쇼크로 사망하는 사람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4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 죽는 사람이 밖에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어 죽는 거죠. 이 히트 쇼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왼쪽부터 보시면은 집안에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그런데 밤중에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데 집 안이 너무 추우니까 화장실에서 벌벌 떨다가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망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반대 경우입니다. 집안에서 정말 벌벌 떨다가 욕탕에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가서 갑자기 혈관이 확장되면서 여기서 또 히트 쇼크가 와서 사망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고 집안이 춥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그림은 겨울철 세계 실내 평균 온도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보시면은 러시아가 가장 따뜻합니다. 러시아가 한 24도 정도 되고 나머지 국가들은 한 15도에서 20도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안 나와 있는데 한국은 뭐 러시아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겨울에 뭐 한국 사람들 실내에서 반팔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은 최소한 20도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일본입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일본이 나와 있는데 평균 실내 온도가 10도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추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 10도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추운 집도 있다는 거죠. 이 정도면은 창가에다가 물을 떠놓고 하룻밤 자고 나면은 얼음옵니다. 그 물이. 그 정도로 실내가 춥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집이 단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중국, 일본, 미국의 단열 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단열 기준 자체가 크게 낮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 단열과 관련된 그 일본 기사를 하나 준비했는데 기사 내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최고 성능의 단열 샤시조차 해외에서는 불법 취급. 게다가 일본 샤시 협회가 정한 창문 단열 성능 라벨링 제도에서는 2.33이 최고 등급인 별 4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본에서 최고 성능의 평가를 얻을 수 있는 단열 샤시가 다른 나라에서는 성능이 너무 낮아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성능이 가장 좋다고 하는 샤시가 다른 나라에서는 기준 미달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일본의 그 단열에 대한 기준이 낮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주택 외피 평균 열관류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값이 작을수록 단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국은 0.54, 스페인 0.51, 미국 캘리포니아 0.42, 이탈리아 0.40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0.87로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한 2배 정도는 단열 성능이 떨어진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다른 그림 보시면은 요 국기 그림입니다. 기밀 성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의미하는 건데, 일반적인 선진국들은 이 기밀 성능에 대한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물론 이 기밀 성능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보시면은 없습니다. 일본은 이것도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업자가 그냥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거예요. 바람이 들어오든 말든 그냥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겁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세계 각국의 단열 성능의 최저 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장 밑에 일본이 있는데 나시, 단열 기준 없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자료들을 종합해서 본다면은 일본의 단열 기준은 뭐 거의 없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집안에서 일본인들이 얼어 죽는 이유는 단열 성능이 낮은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좀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이고 일본에서 가장 보편적인 주거 형태인 아파트라는 건물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어진 지 한 10년 정도 된 아파트입니다. 보시면은 이 벽을 한번 제가 두드려 볼게요.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통통 하면서 속이 빈 그러한 소리가 납니다. 이 벽이 무슨 콘크리트, 뭐 타일 뭐 이런 게 아니라 플라스틱 같은 재질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속이 텅 비어 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의 창문 밑에 벽을 제가 한번 두드려 볼게요. 역시 통통 하면서 안이 텅 비어 있는 듯한 그러한 소리가 납니다. 여기 창문을 또 보시면은 옛날에 우리가 한 80년대 90년대 사용했던 알루미늄 샤시 있잖아요. 그런 수준의 샤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나마 나은 게 이 집은 이중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하나로 창문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집은 그나마 나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창문에서 바람이 진짜 많이 들어옵니다. 겨울이 되면은 그 쳐놓은 커튼이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좀 들어오는 굉장히 추운 그러한 샷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일본 지인 중에 그 건축 설계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봤어요. 일본 집 왜 이렇게 좀 허술하냐? 왜 이렇게 춥냐라고 했더니 단 한마디로 돌아왔습니다. 건축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집을 짓는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돈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단열 기준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그 낮은 단열 기준에 맞춰서 낮은 비용으로 집을 짓다 보니까 이렇게 추운 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지진 때문에 이렇게 짓는 거다. 여름에 더워서 그리고 습기가 많아서 이렇게 집을 짓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뭐 샷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것처럼 좋은 샷이 쓴다고 해서 지진에 취약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단열재 벽에다가 좀 넣는다고 해서 지진 난다고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지금 방금 보신 집이 홋카이도입니다. 그러니까 오키나와부터 시작해서 홋카이도까지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허술하게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더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단열을 잘하면은 여름에 더 시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을 짓다 보면은 곰팡이가 많이 씁니다. 아까 창문을 보시면은 거뭇거뭇한 게 좀 있었는데 그게 다 곰팡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을 지으면은 그 결로 현상이 또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창문에서 이렇게 결로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습기가 벽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이게 다 나무로 지어진 집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벽이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약해져요.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지진에 굉장히 취약한 집이 만들어지는 거죠. 오히려 지진에 튼튼한 집이 아니라 지진에 약한 집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단열 기준이라는 게 일본 정부에서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일본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다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은 이렇게 지어라 라고 딱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고 너무 낮은 기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건축업자들이 이제 요 기준에 맞춰서 돈을 적게 들여서 집을 짓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결론적으로는 정치의 문제입니다. 일본 자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이 단열 기준을 높여야 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집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은 뭐 뒤쪽에서 일본 건축 업계와 어떠한 뭐 좀 결탁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좀 허술하게 집을 짓고 있는 것이 일본의 현실입니다. 예,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정치적인 문제죠. 일본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일본 정치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결할 의지가 뭐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뭐
일본으로 료칸 여행을 갔던 한국인이 사망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좀 일본 여행을 하신다면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젊은 사람들은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료칸 같은 경우는 나무로 지어졌고 좀 오래된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춥습니다. 이 다다미 방으로 만들어진 나무 건축물, 오래된 일본 집이 생각보다 굉장히 춥습니다. 겨울에 가면은. 그래서 이러한 데는 아무래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좀 가신다면은 뭐 호텔을 가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호텔도 일본 호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추워요. 호텔도 벽도 얇고, 그래서 옆방에서 뭐 하는지, 뭐 전화하는 소리, 뭐 TV 소리 이런 것도 막 다 들릴 정도로 좀 그 정도이기 때문에 호텔도 좀 신축으로 지어진 호텔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본 여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본을 떠나는 외국인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일본 취업을 하는 외국인이 다른 나라, 특히 한국이나 뭐 다른 나라를 선택한다, 뭐 그러한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엔저 현상 때문에 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외국인이 일본에서 집 구하기 힘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나 좀 이렇게 좀 생김새가 다른 사람들은 일본에서 집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그 보증인을 좀 서야 되는데 보증인 구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그 보증회사라는 게 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보증회사를 이용을 하려면은 굉장히 비싼 비용을 주고 그 보증회사를 끼고 이제 집을 또 빌려야 되고 또 돈이 더 많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시민단체가 생겨났습니다.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집을 쉽게 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시민단체가 등장을 할 정도예요. 이 시민단체가 보증을 서주기도 하고, 그리고 집을 얻기 쉽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한 시민단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일본의 외국인 혐오가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외국인 차별, 이러한 부분들. 좀 집주인들이 외국인을 좀 받기를 꺼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집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좀 그러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알고 지내는 지인 중에 그 이건 역사 문제로 좀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분의 부모님이 이제 2차 대전 때 일본이 2차 대전이 아니죠. 1차 대전 그쯤에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이 그 사할린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일본이 일본인들을 강제로 사할린으로 이주시키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할린에서 이제 태어나게 된 거죠. 부모님이 그쪽에 살면서. 그래서 사할린에서 태어나서 이제 일본어도 잘 못하고 이제 러시아어로 이제 러시아 사람처럼 살다가 그게 조선학교에 들어가서 조선말을 배웠어요. 이제 굉장히 많은 조선인들도 그쪽에 살았는데 이제 일본 정부가 이제 조선인들도 그쪽에 보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인생을 지내셨던 분이에요. 이제 일본어는 못하고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에 살다가 이제 일본에 들어오게 됐거든요. 이제 좀 연세도 좀 드시고 해서 이제 일본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 우리 부모님이 일본인인데 이제 나도 일본인이기 때문에 일본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해서 일본에서 살기 위해서 좀 신청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좀 어려워져서 좀 뭐 소송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몇 년 동안 싸움을 한 끝에 일본 시민권을 얻어서 지금 홋카이도에 살고 계십니다. 제가 그분과 좀 가깝게 지내고 있는데, 그분은 아무래도 한국어를 잘하니까 한국어로 대화를 하거든요. 그분 말씀이 일본 집은 너무 추워서 못 살겠다. 러시아는 땀 흘리면서 산다. 한겨울에. 우리 반팔 입고 산다. 러시아에서는. 근데 일본 오니까 겨울에 너무 추워서 살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외국인들 말을 들어봐도 좀 일본 겨울은 집안이 너무 춥다. 이러한 얘기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일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겨울에 춥게 지내는 건 당연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추우니까 추운 게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그 추운 집에서 살면서도 이게 당연한 거니까
뭐 별다른 불만 없이 그냥 그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일본 유치원 같은 경우에 한겨울에 아이들 반바지 입히고 그렇게 유치원 등교시키고 하는 그러한 유치원들이 있잖아요. 얘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언론에서 이러한 일본 유치원들을 굉장히 집중 조명하면서 굉장히 좋게 포장을 하면서 방송을 했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결코 아이들에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아이들 면역력에도 안 좋고 건강에 안 좋은 그러한 행위인데 일본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정신력을 길러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궁극주의의 잔재죠. 그러한 궁극주의의 잔재가 일본 사회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정신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집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게 정신력으로 겨울에 추운 건 당연한 거다. 정신력으로 견딜 수 있는 거다. 이거 왜 불만을 하느냐. 또 게다가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만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집이 엉망으로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운 집에서 살면서 얼어 죽어 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일본 경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술 문제가 아니라 일본 경제 문제예요. 아무래도 그 추하이가 좀 인기를 끌고 거기서 이제 스트롱이라는 게 붙어서 굉장히 좀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이 나오고 그리고 이게 인기를 끌다 보니까 뭐 사회적으로 좀 알코올 중독 현상 뭐 이러한 현상까지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좀 요즘에 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증류수를 이용해서 만든 술이 주세가 저렴합니다. 특히 10도 미만으로 만들게 되면은 정말 최저 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최대한 이용한 게 추하이 스트롱이 이 술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 추하이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술을 잘 못 마시는 그러한 여성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나온 술이거든요. 게다가 무슨 과일 맛 같은 거 집어넣어서 뭐 한국에서도 꽤 유행을 했었죠. 그 이름이 뭐였죠? 호로노인가? 그 술이 굉장히 크게 인기를 끌기도 했었는데 뭐 3도 정도 굉장히 낮은 도수예요. 그래서 가볍게 마시고 맛있게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칵테일 형식의 그러한 술입니다. 추하이는 그러니까 소주를 일본어로 발음하면 소추라고 발음을 하고 여기서 하이보를 그 합쳐서 탄생한 그 말이 그 추하이입니다. 근데 이 추하이가 굉장히 좀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일본 주류 업체에서 이거를 이제 최저 세율 안에서 좀 도수를 높여보자 해서 이걸 9도까지 높였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일본에서 정말 깜짝 놀란 게 마트하고 그 편의점에 갔는데 그냥 그 추아이 종류의 술에 무슨 검정색 아니면 빨간색 막 이런 걸로 굉장히 강렬한 디자인으로 스트롱 뭐 이렇게 막 붙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도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어봤는데 한 캔 마시면 진짜 제가 술을 잘 못하거든요. 마탱이 갑니다, 진짜. 이게 그 맥주보다도 도수가 더 높으니까 이거 한 캔을 마시면은 진짜 이거 큰일 납니다. 근데 이게 또 이게 좀 달달하니 또 과일 맛도 나고 하니까 마시기가 편하잖아요.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마시면서 취하게 되고 또 더 마시게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매일같이 이걸 가벼운 마음으로 마시다 보니까 사실은 도수가 굉장히 센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코올 중독, 뭐 알코올 의존성 뭐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추하이가 인기가 굉장히 일본에서 좋거든요. 그래서 추하이 코너가 있어요. 마트에 가면은 마트나 뭐 편의점에 가면은 이제 마트에 가면은 그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쫙 그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게 인기가 끌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순간에 스트롱이라고 이게 붙어서 또 나오기 시작하고 그 코너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술들이 쫙 나열되어 있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파는 거죠. 인기가 좋으니까. 이게 추아이 자체가 이제 마케팅의 타겟층 자체가 아무래도 젊은 여성들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그렇죠.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과일 향을 첨가하고 그리고 달달한 맛을 넣고 해서 탄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칵테일 같은 그러한 술로 만들어졌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도수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스트롱이 붙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이게 굉장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한 200엔이 안 될 거예요. 100 몇십 엔 정도, 굉장히 1000 몇백 원 정도면 마실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싼 값에 마실 수가 있다 보니까 좀 요즘 일본 젊은 층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저렴한 술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렴하게 마실 수 있는, 그리고 저렴하고 또 빨리 취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스트롱이 붙는 그러한 술들을 찾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일본 경제하고 가장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후생 노동성이 좀 뭔가를 발표를 했죠.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알코올 도수하고 잔이 아니라 술에 포함된 순 알코올 양으로 건강 위험 정도를 나타낸 음주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일본의 그 주류 업체들도 좀 이러한 부분에서 좀 자각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일본 정부에서 좀 이러한 규제 같은 것들이 나서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또 좀 그 위기 의식감도 있어서인지 좀 이런 것들을 좀 단종시키고 있습니다. 스트롱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추세고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이 추세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이게 마시는 이유가 싸니까 마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주머니 사정이 여유치 않으면은 계속 저렴한 술을 찾게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맥주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일본 맥주 뭐 맛있다고 유명하잖아요. 한국에서도 뭐 인기가 꽤 많이 높고. 그런데 일본에서 어느 순간 맥주의 그 판매하는 그 코너에서 맥주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신 늘어난 게, 일본에서는 제3의 맥주라고 불리는 핫포슈라고 있는데, 그게 밀맥에다가 그 메가를 넣지 않은 굉장히 좀 심심한 맥주 맛이 나는 그러한 거죠. 한국에서는 요것도 맥주라는 이름으로 파는데 일본에서는 요게 맥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냥 핫보슈라고 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게 맥주 맛이 나다 보니까 지금은 마트 같은 데 가보면은 맥주 코너가 있잖아요. 이게 점점 맥주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이 핫포슈의 양이 지금은 훨씬 더 많습니다. 몇 배나 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핫부슈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 캔으로 좀 큰 게 한 500ml 되나요? 그게 맥주가? 예, 그게 일본에서 한 300엔 정도 되는데 핫부슈는 한 이것도 한 100 몇십 엔, 한 1000 몇백 원 정도면은 2배 이상 정도 싸니까 다들 이 핫부슈를 마시는 거죠. 언젠가 한번 제 지인이 핫포슈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마시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맛이 없거든요. 맥주하고 비교해 보면 메가도 안 들어있고 하다 보니까 그 맥주의 그 향이나 깊은 맛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이 맛대가리도 없는 걸 왜 마시냐라고 했는데 싸니까 마신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핫보슈가 이만큼 늘어나게 된 이유도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맥주는 비싸니까. 근데 그것보다 반 이하의 가격으로 마실 수 있는 게 핫보슈니까. 그래도 맥주의 맛은 나니까, 기분을 낼 수 있으니까 다들 핫보슈를 마시게 되니까 이만큼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QI 같은 경우도 이거를 뭐 스트롱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뭐 핫포슈라던가 다른 쪽으로 더 저렴한 좀 질이 낮은 그러한 술을 사람들이 찾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수요가 쏠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것도 뭐 경제적인 측면이 가능하겠죠. 뭐 삶이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뭐 주머니 사정이 여유치가 않으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뭐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방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뭐 추아이를 마시고, 그리고 좀 더 빨리 취하고 싶으니까 스트롱이 붙는 그거를 또 마시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해서 뭐 알코올을 더 찾게 되는 거고, 뭐 이러한 게 뭐 반복되고 사회 문제가 되고 뭐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아마 많이 마실 거고, 그리고 좀 그 여유치 않은, 가게가 여유치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마시겠죠.
일본 전문의들 같은 경우는 그 술집에서 술을 마시려면 굉장히 비쌉니다. 뭐 자릿세도 내야 되고 또 안주값도 비싸고 또 술값 자체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이 거리에서 길에서 술을 마시는 게 일본에서 굉장히 흔하게 크게 번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렴한 술, 싼 술을 좀 많이 마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겟층이 젊은이들이 되겠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좀 많이 마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이거는 뭐 일본의 경제 사정과 한국의 경제 사정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르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버블 경제 이후로 지속해서 경제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하락하고 일본인들의 임금은 변함이 없고 그런데 물가는 오르고 그리고 일본인들이 또 내야 되는 세금이나 그런 것들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예전 90년대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일본인들이 그 내야 되는 어떤 그 세금의 비중은 2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그대로고 그만큼 일본인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경제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뭐 하다 보니까 뭐 젊은이들 뭐 형편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본처럼 사회 전반에 어떤 패배 의식이 짙게 깔려 있고, 그리고 뭐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게까지 막 어려워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좀 마음의 여유가 없어질 정도로 막 내려가고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여권 보유율이 17%밖에 안 됩니다. 2024년 일본 정부가 발표한 여권 보유율은 17%.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 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라는 거는 해외 여행을 가는 일본인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해외 여행도 안 가고 그리고 뭐 어떤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일본인들이 굉장히 아끼고 있는 거고 그만큼 일본인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 뭐 그것과 비교했을 때 좀 다르잖아요. 해외 여행도 뭐 자유롭게 가고 뭐 그런 부분에서 크게 뭐 힘들다, 어렵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일본 정도만큼은 아니다 보니까 뭐 일본만큼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치를 잘해야지 경제가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져야지 이런 스트롱이 또 사라지겠죠. 스트롱이라는 문구가 사라지겠죠. 일본 같은 경우는 자민당이 뭐 거의 70년 가까이 일당 독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뭐 입헌민주당이 뭐 한 3년 정도 뭐 집권을 했다고는 하지만 뭐 그 자민당이 일당 독재를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버블 이후로 이제 일본 경제가 하락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탄생한 게 아베 총리. 아베 총리가 벌인 게 아베노믹스잖아요. 그러니까 추락하는 일본 경제에 가속도를 붙게 한 게 아베노믹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자민당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정권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있지 않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비리가 벌어져도 일본 사회에서는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일본 국민들 아무런 목소리 내지 않고 그대로 자민당 똑같이 찍고 있고 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일본 사회는 뭐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바뀌어야지 이 스트롱이 사라지는데 뭐 이런 부분에서는 뭐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로 제 채널에서 일본에 관한 내용을 올리고 있는데 뭐 이런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본에서 뭐 벌어지는 일 우리가 알아서 뭐 하냐. 뭐 우리가 더 심하다. 뭐 이러한 분들이 계시는데 일본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먼저 선진국이 돼서 앞으로 걸어 나간 그러한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본을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정치적인 부분에서 세습 정치가 있습니다. 자민당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독재를 해오고 있는데 자민당의 그 위로 올라가 보면은 전범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의 시작은. 그러니까 그 전범의 자식의 자식의 자식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물려받으면서 정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라는 거는 그 전범들의 사상이 계속 물려받아 오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일본과 한국과의 문제, 그러니까 강제 동원, 뭐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뭐 일본의 역사 왜곡, 뭐 교과서 왜곡, 이러한 문제들이 그 전범들의 사상이 이어져 오면서 계속해서 바뀌지 않고 이어져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과 사이에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그 세습 정치 문제는 한국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일본 정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지 않는다면 예전에 벌어졌던 그러한 일이 다시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은 정말 뭐 독도는 다케시마다라고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역사를 계속해서 수정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세워지는 소녀상을 철거하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 우리가 관심 갖고 지켜보지 않는다면 일본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일본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